뭔가 떨어졌어. 2025년 8월 20일 새벽 2시 폴란드 농부가 폭발음에 잠에서 깨어 외쳤습니다. 옥수수밭에 떨어진 것은 러시아제 드론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드론이 120km를 날아오는 동안 패트리엇 미사일과 나삼스가 지키는 나토 방공망을 완전히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기술개발자 김영민입니다. 2022년 12월 우리도 똑같은 굴욕을 당했어요.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5시간 넘게 날아다닐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000원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로 말이에요. 지금 폴란드는 우리 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뚫린 하늘을 다시 봉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 한국뿐이거든요. 그 농부가 외친 한마디가 어떻게 폴란드 방공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새로운 해답을 찾았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025년 8월 20일 새벽 2시 폴란드의 한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블린주 오신이라는 작은 마을의 옥수수밭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농지 한복판에 지름 6m, 깊이 50cm의 분화구가 생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조사 결과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가 개조한 계란 자폭 드론이 그대로 날아들어 터진 것이었어요. 값으로 따지면 몇천만 원 정도의 드론 하나가 평온했던 시골 마을을 순식간에 전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드론이 120km 이상을 비행하면서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나삼스 같은 첨단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고나 오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시험이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는 나토의 방공망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약점을 노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카미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런 도발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침투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드론이 떨어진 지점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20km, 벨라루스에서도 1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잃고 표류한 드론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폴란드 군 작전사령부는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에서 영공 침범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기존 방공 레이더는 고속으로 비행하는 대형 항공기를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지표면 50m 이하로 천천히 날아오는 작은 드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나무와 지형, 건물에 반사되는 전파 때문에 레이더 화면에는 공백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2022년 12월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도 마찬가지로 탐지와 대응에 모두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상황을 보면 기존 방공 개념으로는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값싼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경제성 면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폴란드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0km 이상을 비행한 드론이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 중에서도 방공시설이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시스템과 노르웨이산 나삼스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러시아제 드론 하나를 놓친 겁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문제의 핵심은 기존 방공 레이더의 설계 철학에 있었어요. 현재 유럽의 방공망은 냉전 시대의 위협을 상정하고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위협은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나 폭격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이었죠. 하지만 드론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비행고도가 매우 낮아요.
지표면에서 50m 이하로 날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비행 속도가 느려요. 시속 50에서 100km 정도로 새나 경한 공기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기존 레이더 시스템은 이런 저속, 적어도 표적을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형과 건물에 의한 전파 반사 때문에 클러터라고 불리는 잡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레이더 운용자 입장에서는 진짜 위협과 색 그리고 기상현상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폴란드가 운용하는 방공 레이더 대부분이 기계식 단면 레이더라는 점이에요. 이런 레이더는 한 번에 한 방향만 감시할 수 있어서 전체 영공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어렵습니다. 드론이 레이더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침투하면 탐지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에서 영공, 침범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했으니 공식적으로는 침범 사례가 없는 것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이런 방공망의 취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샤헤드 드론의 비행 경로를 분석해보면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해 레이더 사각지대로 침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강이나 골짜기를 따라 비행하면서 레이더 반사 신호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은밀 침투 전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된 방법이에요. 러시아는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면서 이런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하우를 나토 영공에 직접 적용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의 방공망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드론 한 대의 침투 성공은 더 큰 규모의 공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사건 이후 방공망 보강 계획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22년 북한 드론 침입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존 방공 개념으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로서 제가 폴란드 사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레이더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레이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한 후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지표면 50m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은 이런 레이더에게 거의 투명한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는 지구 곡률과 지형 차폐 효과입니다. 레이더 전파는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산이나 언덕 뒤쪽으로 숨으면 탐지가 어려워져요. 드론이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면서 이런 음영 지역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러터 문제예요.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전파, 나무나 건물에서 산란되는 신호, 심지어 새떼나 기상현상까지 모든 것이 레이더 화면의 잡음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드론의 신호는 이런 잡음 속에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세 번째는 도플러 효과의 한계입니다. 현대 레이더는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 도플러 주파수 변화를 분석하는데 드론의 느린 속도 때문에 도플러 신호가 미약해집니다. 특히 레이더 쪽으로 직진하거나 멀어질 때는 도플러 변화가 거의 없어서 정지된 물체로 인식되기도 해요. 네 번째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 문제입니다. 드론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서 금속 반사면이 작아요. 특히 샤헤드 같은 드론은 스텔스 특성까지 고려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패트리엇 시스템의 AN/MPQ-65 레이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장비지만 적어도 소형 표적 탐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지표면 클러터가 많은 환경에서는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나삼스 시스템의 MPQ-64F1 센티넬 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이더는 전투기나 크루즈 미사일 탐지에는 우수하지만 드론 같은 저속 소형 표적에는 취약점을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폴란드의 방공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패트리엇, 나삼스, 기존 소비에트제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 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매우 영리한 전술을 사용했어요.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미리 분석하고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경로를 선택해 드론을 침투시킨 겁니다.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노린 거죠.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드론 침입 당시 우리 군의 국지방공 레이더들이 드론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어요. 기계식 단면 레이더의 한계 때문에 360도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거든요. 북한 드론들은 우리 레이더가 다른 방향을 스캔하고 있을 때 재빨리 침투했습니다. 마치 경비원이 고개를 돌린 사이 담을 넘는 것과 같은 원리였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새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호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사면 고정용 위상 배열 레이더로 360도를 동시에 감시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클러터 속에서 드론을 구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레이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자광학 센서, 음향 탐지기, RF 신호 분석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결국 폴란드 사건은 기존 방공 개념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세기 기술로 21세기 위협에 대응하려다 보니 생긴 공백이었죠. 폴란드 사건을 단순한 도발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실험이라고 봅니다. 전면전 없이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예요. 기존 전쟁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선전포고, 대규모 군대의 충돌, 명확한 승패 결정.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압박입니다. 값싼 드론 한 대로 나토 전체의 방공 체계에 경고등을 켜게 만든 거예요. 이런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비용 효율성이에요. 몇 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로 상대방이 수백억 원짜리 방공 시스템 전체를 가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사건 이후 전국 방공 경보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 레이더 배치를 검토하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난 거죠. 둘째,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하면 나토 제5조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될 수 있지만 드론 한 대의 침입은 회색지대에 속해요. 충분히 사과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도발입니다. 셋째, 지속성이에요. 이런 형태의 압박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드론을 보내면서 상대방의 방공망과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시험할 수 있어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서서히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전술을 체계화했어요. 매일 밤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000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억대가 넘는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어요. 이런 비대칭 전략의 핵심은 가격 불균형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저비용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방어하는 쪽은 고비용의 자원을 계속 소모해야 해요. 장기적으로는 방어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폴란드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요. 러시아는 나토의 대응 능력과 피로도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의 드론에 폴란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토 전체가 어떤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실험을 통해 방공망의 약점을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로로 침투했을 때 탐지되지 않는지, 어떤 시간대가 가장 취약한지, 어떤 지역이 사각지대인지를 실제 작전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향후 더 큰 규모의 공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작전에 사용될 수 있어요. 폴란드 사건은 그런 대규모 공격의 예행 연습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겨요. 모든 드론 침입에 최대한 대응하면 자원이 고갈되고 느슨하게 대응하면 안보 태세가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런 딜레마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바로 같은 원리예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우리의 대응 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풍선 하나하나에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는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가 무기 체계로는 비용 효율성 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저비용, 고효율의 대응 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 사건을 보면서 저는 2022년 12월 26일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날이에요. 그날 오전 10시 25분경 김포 지역에서 처음 북한 드론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5시간이 넘도록 북한 드론들은 서울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그중 한 대는 대통령실 근처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폴란드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우리 군도 드론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고 대응에도 실패했습니다. KA-1 경공격기와 카이 수리온 헬기를 출격시켰지만 결국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우리 방공망이 북한의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을 상정하고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고 느린 드론은 완전히 예상 밖의 위협이었어요. 마치 코끼리를 잡으려고 준비한 덫에 생쥐가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드론 한 대를 격추하려다 오히려 우리 헬기를 추락시킨 일이었습니다. 수리온 헬기가 강릉 지역에서 드론을 추적하던 중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적의 공격 없이도 우리 스스로 피해를 입은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북한의 작은 드론 몇 대의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군은 드론 대응 능력 부재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대대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탐지 능력 향상이었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면 고정용 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어요. 360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또한 레이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센서를 융합한 통합 감시 체계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광학 카메라, 열상 카메라, 음향 센서, RF 신호 분석기를 하나로 묶은 시스템이에요. 무력화 수단도 다각도로 개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입니다. 20kW 출력의 광섬유 레이저로 최대 3km 거리에 드론을 격추할 수 있어요. 한 발당 비용이 2,000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전자전 장비도 개발했습니다. 한국형 제머라고 불리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블록-I 바로 그것이에요. GPS 신호를 교란하거나 조종 전파를 차단해서 드론을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었어요. 올해 말까지 블록-I 시스템이 주요 시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기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운용 개념도 바꿨어요. 기존처럼 각 군종이 따로 방공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방공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의 모든 방공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운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도 적극 도입했습니다. 레이더 신호나 영상 데이터에서 드론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위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드론을 단순한 정찰기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무기 체계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작고 값싸지만 전략적 효과는 매우 큰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드론 대응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자부합니다. 2022년에 굴욕을 교훈 삼아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예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블록-II, 블록-III로 이어지는 차세대 시스템들도 개발 중입니다. 더 높은 출력, 더 긴 사거리, 더 다양한 표적을 상대할 수 있는 시스템들 말이에요. 드론 침입 사건 이후 폴란드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드론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980대, K9 자주포 720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 총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의 관심사가 확장되고 있어요. 기존의 전차나 자주포 같은 전통적 무기 체계를 넘어서 한국의 드론 대응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입니다. 한 발에 2,000원이라는 경제성과 함께 실제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성능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관심이 당연해 보입니다. 기존의 패트리엇이나 나삼스로는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억대가 넘는 미사일로 1,000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더욱이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폴란드는 새로운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바로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이에요. 폴란드 측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운용 비용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드론 위협이 일상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전자전 장비인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킬 방식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지역에서는 파편 위험이 없는 전자전 방식이 더 적합하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기술 이전 정책도 폴란드에게 매력적이에요. 단순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의 방산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폴란드는 유럽 방산 허브를 꿈꾸고 있어서 이런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관련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있어요. 방위사업청과 ADD에서 브리핑을 받고 실제 시연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도입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예요. 폴란드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위협에 직면해 있거든요. 러시아의 드론 위협은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도 이런 관심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방산 수출 다각화는 물론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기술 이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해요. 다행히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기술 보안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현재 양국 간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레이저 무기의 현지 생산 가능성, 전자전 장비의 기술 이전 범위, 통합방공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런 협력이 성공한다면 한국과 폴란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폴란드는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북한 드론 침입 사건의 굴욕을 딛고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드론 대응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해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일명 청광입니다. 20kW 출력의 광섬유 레이저를 사용해서 최대 3km 거리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해요. 청광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광섬유 레이저가 표적에 집중되면 7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드론의 전자 부품이나 구조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보통 10초에서 20초 정도 조사하면 드론이 무력화됩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져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10억 원 정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지속성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거리도 3km로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 시설 방어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현재 전국 주요 시설에 배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일명 한국형 제머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전파 교란으로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이에요.
GPS 신호를 차단하거나 조종 전파를 교란해서 드론이 제어를 잃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부수적 피해가 없다는 점이에요. 민간 지역에서 드론을 격추할 때 파편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든요. 드론은 제어를 잃고 자동으로 착륙하거나 추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AI 기반 통합 감시 체계입니다. 레이더, 전자광학 카메라, 열상 카메라, 음향 센서를 하나로 묶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각각의 센서가 가진 한계를 상호 보완해서 탐지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핵심이에요. 레이더 신호에서 새와 드론을 구별하거나 카메라 영상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사람이 24시간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통합방공 지휘 체계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의 모든 방공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작전을 펼칠 수 있어요. 드론 하나를 여러 부대가 동시에 추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면서 드론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단일 무기 체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방어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실제 성능도 입증되었습니다. 올해 초 실시된 종합시험에서 청광은 날아오는 드론 30대를 연속으로 격추했어요. 각각 10여 초 간격으로 정확히 무력화시키면서 높은 명중률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형 제모도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드론에 대해 GPS 교란과 통신 차단 실험을 했는데 거의 모든 드론이 제어를 잃고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실전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실제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언제든 실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성능보다는 실용적 효과를 중시했습니다. 현재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요. 블록-III는 이동이 가능한 기동형으로 개발되고 있고 블록-III는 100kW급 고출력으로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군 함정이나 공군 항공기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 발전의 배경에는 방위산업체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한화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드론 대응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2년의 굴욕이 오히려 더 강한 기술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셈이에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폴란드 사건이 던진 경고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으로 뚫린 하늘은 전 세계 공통의 과제가 되었고 한국의 해법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현재 한국의 드론 대응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작년부터 한국형 레이저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체코도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어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3국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이 있어요. 폴란드 사건 이후에도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 정체불명 드론의 목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회성 도발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속적 압박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유럽 각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고 실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폴란드와의 협력입니다. 기존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드론 대응 기술까지 추가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기술 기반 안보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와 전자전 시스템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유럽 전체의 드론 방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드론 방어 기술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발전은 다국 간 기술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입니다. 한국,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참여하는 드론 대응 기술 공유 협의체를 구성 협의 중입니다. 각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의 핵심은 표준화입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면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통합방공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다국적 합동훈련에서는 한국의 레이저 무기와 폴란드의 레이더, 에스토니아의 전자전 장비를 연결해서 통합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장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면서 높은 효과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거예요. 기존에는 미국이나 유럽 기술의 아류 정도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 면에서 한국 기술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서구의 전통적 방산업체들이 고비용 고성능 위주로 개발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시했거든요. 드론 같은 비대칭 위협에는 오히려 이런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고 있어요. 공동 연구개발, 기술자, 교환 프로그램, 합동훈련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기술력도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면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드론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군집 로봇,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들도 등장할 거예요. 한국이 구축한 기술 협력 네트워크가 이런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에서 시작된 드론 침입 사건은 전 세계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기존의 고비용 방어 체계로는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한국이 제시한 실용적 해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22년의 굴욕이 오히려 더 나은 기술 개발의 동력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위협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구축한 기술력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뚫린 하늘을 다시 봉합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기술의 힘이고 협력의 가치입니다. 새벽 5시 50분, 첫 번째 포성이 폴란드 북동부 오지스 훈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마르친 코발스키, 디펜스24의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절대 폴란드를 못 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한국이 폴란드에게만 준 각종 무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젠장, 이게 정말 우리 포병 소리인가? 옆에 있던 베테랑 중사가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더 깊고 더 웅장하고 더 정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산 K9 자주포의 첫 번째 인사였어요. 기자님, 카메라 준비하세요. 폴란드군 홍보장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훈련장 저편에서 거대한 철의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K2 전차들이 아침 안개를 뚫고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런, 저게 정말 우리 전차인가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병사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지금까지 낡은 PT-91만 봐왔던 그에게 K2 전차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물건이었어요. 마치 박물관에서 나온 골동품과 최신 스마트폰을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미트르 사령관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장병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시험할 무기들은 단순한 새 장비가 아니다. 폴란드군의 운명을 바꿀 게임 체인저다. 훈련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 장병들과 분주하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어는 달랐지만 진지한 표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한국 현대로템의 김 팀장이 폴란드 장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K2 전차 한 대가 시동을 켰습니다. 부르르르릉.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전차 엔진음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PT-91의 거칠고 떨리는 소리와 달리 K2의 엔진음은 부드럽고 강력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20회 넘게 전차를 다뤄온 야누시 중사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이게 정말 전차 소리인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K2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거대한 유령처럼 조용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58톤짜리 철덩어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젊은 안나중이가 탄성을 질렀어요. PT-91은 움직일 때마다 온 훈련장이 떨렸는데 저건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FA-50 2대가 저고도로 나라와 훈련장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그 우아한 곡선 비행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우와, 어린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광경이었을 거예요. 폴란드에 이런 멋진 전투기가 온다니.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자님, 정말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은 폴란드군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1939년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폴란드가 진정한 강국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됩니다. 드미트르 사령관이 신호를 보냈고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2 전차들이 대열을 이루고 K9 자주포들이 포문을 하늘로 향했으며 FA-50들이 완벽한 편대 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뛰어갔어요.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폴란드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이 짜릿한 순간을요. 첫 번째 돌격의 선두에는 한국산 K2 전차가 섰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사령관의 신호와 함께 세 대의 K2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우렁찬 엔진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력한 128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춘 K2는 빠른 기동성과 정밀 사격으로 기계화, 돌격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무엇보다도 노후한 T-72 계열 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적인 서스펜션 덕분에 사격 후에도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옆에서 지켜보던 야누시 대위가 감탄했습니다. 그는 15년간 PT-91을 다뤄온 베테랑이었거든요. PT-91로는 움직이면서 정확한 사격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저걸 보세요. 시속 30km로 달리면서도 표적을 정확히 맞히고 있어요. 실제로 K2 전차들은 험지 코스를 달리면서도 2km 거리의 표적을 연속으로 명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첫발 명중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요소였어요. 전장에서는 첫 번째 사격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거든요. 한국 현대로템의 김 과장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K2의 하이드로뉴매틱 서스펜션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험한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K2의 제자리 회전 시연이었어요. 전차 몸통이 360도 회전하면서도 포신은 표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 장병들은 이 광경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전차와는 차원이 달라요. 젊은 하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면 시가전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60배 확대 조준경을 통해 5km 거리의 표적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거든요. 기존 PT-91의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기술적 격차가 정말 크네요. 마렉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기갑학교 교관으로 20여 년간 전차 교육을 담당해온 전문가였어요. 우리 교범을 완전히 새로 써야겠어요. 자동장 전장치의 위력도 대단했습니다. 기존 PT-91은 4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지만 K2는 3명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포탄을 손으로 직접 장전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K2 시연이 끝나자 폴란드 참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한 예의상의 박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탄이었어요. 드미트르 사령관은 시연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새로운 전차가 아니라 폴란드 기갑부대의 미래였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장병들이 K2에 직접 탑승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넓은 포탑 내부와 첨단 디스플레이를 본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이게 정말 전차 내부인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전투 양상을 바꾸는 전술 자산이라는 것을요. 폴란드 육군이 꿈꿔왔던 현대적 기갑 전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훈련장 후방에서는 K9 자주포가 포성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포병 시연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사거리 60km급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한 K9은 포격 직후 곧바로 진지를 바꾸는 진지변환 전술을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자 땅이 울렸어요. 48문의 K9이 동시에 화력을 퍼붓는 장면은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사격이 끝나자마자 모든 자주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안젤로 준장이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포병사령부 작전 참모였거든요. 기존 우리 포병은 고정진지에서 사격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저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니요. 실제로 K9의 기동력은 대단했어요. 47톤의 무거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1000마력 디젤 엔진의 힘으로 험지를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유기압 현수장치 덕분에 가파른 경사도 문제없이 올라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대포병 레이더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인한 폴란드군에게 이 기동사격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한화시스템의 이 부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현대전에서는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포병 위치를 3분 이내에 탐지합니다. 그래서 쏘고 즉시 움직이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죠. 기존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의 낮은 명중률과 대비해 K9은 움직이면서도 정확히 때린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9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야코프 중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써온 소련제 포병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조준부터 장전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는 20년 넘게 포병으로 복무해온 베테랑이었는데 K9의 첨단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된 모습이었습니다. K9의 반자동장 전장치 역시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했고 3분 동안은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견인포와는 비교가 안 되는 화력 집중도였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K9의 생존성이었습니다. 사격 명령을 받고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었고 기동 중에도 1분 이내에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이는 현대전의 핵심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만족하는 성능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차원의 포병이에요. 마리아 대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포병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범을 완전히 새로 작성해야겠어요. 이런 기동 포병 전술은 처음 봅니다. K9의 포탑 내부를 견학할 기회도 있었어요. 넓은 공간과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본 폴란드 포병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포병 차량 내부인가요? 특히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K9은 징집병 위주의 군대에서도 운용 효율이 높았어요. 피젯 H2000보다 포탑 내부가 넓어 안전하고 조작도 더 간단했거든요. 1시간 반에 걸친 K9 시연이 끝나자 참관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동 포병이 있다면 우리 방어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어요. 스타니슬라프 중령의 말에 다른 참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K9의 시연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포병 장비가 아니라 폴란드군의 포병 전술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요. 고정진지 포병에서 기동 포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또 다른 강점은 하드웨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통합 전술 시연에서 그 진가가 드러났어요. K2와 K9 그리고 하늘의 FA50에는 전장 관리 체계, 배틀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BMS가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한화시스템의 박 차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화면에는 훈련장 전체가 디지털 지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K2 전차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보 공유의 속도였어요. K2 전차가 목표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 정보가 즉시 후방의 K9 자주포와 하늘의 FA-50에 전달되었습니다. 단순히 무전으로 소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좌표와 표적 정보가 디지털로 공유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입니다. 토마시 대령이 감탄했어요. 그는 폴란드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차 포병 공군이 각각 따로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군요. 실제 시연에서 그 위력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K2 전차가 적 목표를 탐지하자 30초 만에 K9 자주포가 정확한 좌표로 포격을 가했어요. 동시에 FA-50 전투기는 공중에서 추가 정찰 정보를 제공하며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중심 작전이에요. 폴란드 통신사령부에서 파견된 카르피엔스키 소령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모든 무기가 하나의 뇌로 연결되어 생각하는 거예요. 폴란드 장병들의 반응도 열띤 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전술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젊은 소위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적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제 하드웨어에 폴란드형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부분이었어요. BMS의 기본 체계는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폴란드의 작전 환경과 교범에 맞게 맞춤형으로 수정되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기술 협력입니다. 폴란드 방위산업청의 노바코프스키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함께 발전시켜가는 거죠. BMS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실시간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전장의 모든 아군 부대 위치와 상태가 한눈에 파악되어 오인 사격이나 중복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어요. 이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정보의 투명성이 정말 놀라워요. 안나 중위가 BMS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보통신 전문가로 이번 훈련에 참가했거든요. 지휘관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가 같은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네요. 시연 중간에는 가상의 적 공격 시나리오도 연출되었어요. 적 드론이 침투했다는 상황에서 K2 전차가 즉시 탐지하고 위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가까운 위치에 K9이 대공 사격을 준비했고 FA-50은 공중 차단에 나섰어요. 이런 통합 대응이 가능하다니요. 미하엘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방공사령관이었거든요. 개별 무기체계의 한계를 네트워크로 극복하는 거군요. 한국 기술진들도 폴란드 측의 반응에 만족해했어요.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김 과장이 말했어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차나 포병 항공기의 개별적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쟁 양상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라는 것을요. 폴란드군은 각각 싸우던 부대들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군대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무기 체계가 있었어요. 기술 이전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폴란드의 변화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해시태그 제5장 역사적 반전, 전차에 돌격했다는 오해. 훈련을 지켜보며 떠오른 것은 1939년의 오명이었습니다. 창으로 전차에 돌격한 폴란드군이라는 왜곡된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기자로서 이 기회에 그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자님, 그 이야기 정말 사실인가요? 젊은 토마시 중위가 K2 전차를 배경으로 물었어요. 그의 질문에는 진지함과 동시에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실제 역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39년 9월 첫째 날 크로얀티에서 폴란드 포모르스카 기병여단 제18기병연대 약 250명이 독일군 제20 기동사단의 보병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독일군 보병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독일과 이탈리아 종군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널브러진 말과 기병의 시체, 그리고 전투 후에 도착한 독일 전차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악명 높은 거짓말이 탄생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였나요? 오마리아 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군사사를 전공한 장교였거든요. 저도 군사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실제로는 전차와의 돌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 250명이 정말 전차에 돌격했다면 20명이 아니라 230명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전사자는 800명 중 29명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당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소련, 영국 등 모든 국가가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병은 주로 운송, 수색, 통신 역할을 담당했고 실제 전투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보병처럼 싸웠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조차 회상록에서 폴란드 기병의 돌격으로 독일군이 공포에 빠져 몇 시간 동안 재편성을 해야 했다고 인정했어요. 이것이 실제 역사였습니다. 용감하고 효과적인 전술적 성공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베테랑 야쿱 중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30년 넘게 복무해온 장병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치 독일의 프로파간다였어요. 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폄하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소련도 이 거짓말을 이용해서 폴란드군 지휘부가 무능하다고 선전했습니다. 오늘의 폴란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훈련장에서 본 K2 전차들, K9 자주포들, 그리고 첨단 BMS 시스템을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폴란드군은 첨단 전차와 자주포, 네트워크 전술로 유럽 전장에서 가장 진보된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젊은 카미엘 소위가 K2 전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는 용감하고 현명한 전사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 중심에는 단순히 강력하면서도 정비가 쉬운 가성비와 실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 무기들이 있었어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한국 전쟁 때 북한의 T-34 전차에 속절없이 밀렸던 기억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자주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의 반전이네요. 스타니슬라프 중령이 깊게 감명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조롱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럽 방위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1939년 크로얀티에서 독일군 보병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던 그 용기와 전술적 사고가 지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다루는 폴란드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사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어요. 다만 적의 거짓 선전에 희생되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오명을 벗고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꼭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토마시 중위가 눈물이 글썽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그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거짓 선전으로 만들어진 오명을 벗고 실제 역사와 현재의 실력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되찾는 건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한국의 FA-50 전투기가 저고도에서 기동하며 근접 항공 지원을 펼쳤습니다. 오후 4시 30분 두 대의 FA-52 훈련장 상공에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기체네요. 공군에서 파견된 얀중령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F-16을 조종해온 베테랑 파일럿이었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정말 날렵해 보여요. FA-50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이었어요. 고가의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를 매번 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FA-50은 실속 있는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에게는 완벽한 솔루션이었어요. 우리 F-16을 초계 비행에 계속 보내는 게 정말 아까웠어요. 마르친 대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공군 작전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FA-50이 그런 임무를 맡으면 F-16은 진짜 중요한 작전에만 투입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FA-50의 다목적 운용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훈련 중에 보여준 근접 항공 지원부터 공중 초계, 심지어 전투기 조종사 훈련까지 한 기종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이는 폴란드 공군의 운용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기존에는 F-16 조종사 훈련을 위해 실전 기체를 따로 빼야 했는데 이제는 FA-50으로 충분하겠어요. 아담 소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F-16을 실질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죠. FA-50의 또 다른 강점은 정비의 용이성이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이 전투기는 복잡한 5세대 전투기와 달리
정비가 간단하고 부품 조달도 수월했습니다. 이는 장기적 운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압권은 지상에서 펼쳐진 호마르케이 다연장 로켓의 시연이었습니다. 오후 5시 80km급 유도 로켓과 290km급 전술탄도 미사일을 시험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천무군요. 한화시스템 박 차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K-39 천무라고 부르는데 폴란드에서는 호마르케이로 명명했어요. 천무는 하늘의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네요. 포병사령부의 로베르트 준장이 경악했습니다. 한국형 천무 K-39를 기반으로 한 이 무기 체계는 기존 소련제 로켓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확도와 사거리를 자랑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마르케이의 정밀 타격 능력이었어요. 80km 거리의 표적을 오차 10m 이내로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참관자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존 BM-21 그라드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미하엘 중령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다연장 로켓 전문가로 폴란드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습니다. 그라드는 면제압용이었는데 이건 전표적도 정확히 타격하는군요. 호마르케이가 구현하는 개념은 적이 접근하기 전에 타격한다는 것이었어요. 290km 사거리면 적 후방 지휘부나 보급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술적 차원을 넘어 작전 수준의 타격 능력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진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게 되는 거네요. 카즈미에시 대령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는 전략기획부에서 근무하는 전략 전문가였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호마르케이의 신속 전개 능력이었습니다. 사격 후 3분 이내에 진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현대전에서 반격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폴란드군에게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봤듯이 쏘고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대포병 레이더에 잡혀서 끝이에요. 야체크 소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호마르케이는 그런 위협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네요. FA-50과 호마르케이의 조합은 폴란드군의 전술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FA-50이 실시간 정찰과 근접 지원을, 지상에서는 호마르케이가 장거리 정밀 타격을 담당하는 완전한 체계였어요. 이제 우리도 다층 방어와 종심 타격이 가능해졌네요. 스테판 중령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이 우리 국경에 접근하기도 전에 타격할 수 있어요. 시연이 끝나자 폴란드 장병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과거 소극적 방어에 머물렀던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방어가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무기들의 진정한 가치는 개별 성능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너지에 있다는 것을요. K2, K9, FA-50, 호마르케이가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연결되어 폴란드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단순히 신형 무기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폴란드군의 전력 전환은 나토 전체 교범의 변화를 의미했거든요. 이는 유럽 방위 체계의 근본적 전환점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나토 연합사령부에서 파견된 독일의 밀러 준장이 감탄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빠르게 현대화되는 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보다 더 강력한 기갑부대를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게 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많은 전차를 운용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우위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신의 장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어요. 수십 년간 서유럽이 군축을 하는 동안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폴란드 국방부의 코발스키 차관이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유럽 방위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무기의 빠른 공급 능력이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주문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 무기는 몇 개월 만에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결정적인 장점이었거든요.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한국의 생산 능력은 정말 소중해요. 프랑스 방산청에서 온 르클레르 대령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생산도 느리고 수출용은 더 오래 걸리거든요. K9 자주포의 성공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가 된 K9은 이제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K9 유저스 클럽까지 조직되어 도입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K9이 나토 표준 자주포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노르웨이군 포병사령관 올센 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10개국 넘게 도입했고 성능도 검증되었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핵심 요충지였어요. 이곳에 최첨단 항공 무기들이 배치된다는 것은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수발키 회랑 방어에서 폴란드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리투아니아 국방장관 아우슈라 말데이키에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에 강력한 기갑부대가 있어야 발틱 3국도 안전할 수 있어요. 폴란드군의 변화는 주변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보며 항공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유럽 전체의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우리도 K2 전차에 관심이 많아요. 체코 국방부의 스테파네크 국장이 귀띔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이 시작되면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항공 무기의 또 다른 장점은 합리적 운용비였어요. 독일이나 미국제 무기에 비해 정비가 간단하고 부품 조달도 수월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운용비가 정말 중요해요. 폴란드 국방부 예산국의 야누시 국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유지비가 천문학적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항공 무기는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켜요. 저는 훈련장을 돌아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유럽 방위 생태계의 판도 변화였다는 것을요. 폴란드가 유럽의 새로운 군사 허브로 부상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폴란드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유럽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할 때가 왔어요. 폴란드군 참모총장 야로슬라프 미카 장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럽 방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성공은 다른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군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스 훈련장을 떠나며 느낀 것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폴란드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꾼 플랫폼이었어요. 하루 종일 목격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질녘 6시, 마지막 시연이 끝나고 훈련장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K2 전차의 돌격, K9의 기동 사격, FA50의 다목적 운용, 호마르K의 장거리 타격은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는 유기적 연결고리였다는 것을요. 오늘 본 것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드미트르 사령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술을 완전히 뒤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아침에 시작한 K2의 기계화 돌격부터 저녁의 호마르K, 장거리 타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무기가 개별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함께 작동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 현대로템의 김 과장이 마지막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폴란드에 제공한 것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이에요. 모든 플랫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싸우는 거죠. 그의 말이 정확했어요. BMS로 연결된 K2가 적을 탐지하면 30초 만에 K9이 정확한 좌표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FA-52 공중에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호마르K가 적 후방을 타격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범을 완전히 새로 써야겠어요. 폴란드 육군대학의 코발레프스키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개별 병과 중심에서 통합 네트워크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폴란드 장병들의 표정 변화를 잊을 수 없었어요. 아침에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저녁에는 진정한 자부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군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세대의 한을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토마시 중위가 마지막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1939년에 거짓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감격이 느껴졌어요. 폴란드는 과거의 상징에서 벗어나 유럽의 새로운 교범을 만들어가는 군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유럽의 변방이 아니라 유럽 방위의 핵심 축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는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운 역사를 겪어온 동반자였어요. 한국은 한국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만들어냈고, 폴란드는 그 기술을 받아들여 유럽의 새로운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한화 시스템의 박 차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죠. 훈련장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요. 폴란드군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K2 전차들이 저녁 햇살을 받으며 정렬해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위용 있는 모습에서 새로운 폴란드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조롱도 받지 않을 당당한 강군의 모습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온 이 무기들은 단순한 철과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군의 새로운 자신감이자 유럽 방위의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나라의 우정과 신뢰가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무기를 넘어 교범을 바꾸고 장비를 넘어 미래를 바꾼 한국과 폴란드의 만남. 그리고 그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폴란드군의 당당한 모습을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하고 폴란드에 울려 퍼진 K방산에 대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